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겠다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실적에 따라 내년 대출 규제에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이어서 대출 통제가 더 강화될 전망인데요.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행 대출 규제가 통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는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건데 도대체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나길래 이렇게 각종 대책이 총동원되고 있는지 주현수 교수님, 지금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고 있길래 이런 조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상당히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7월 기준으로 보면은 예금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보면은 이게 약 882.5조 원이 됩니다. 은행 것만이죠. 다른 쪽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타날 테니까 이거는 숫자가 더 커질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이고요. 그 7월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은행권에서만 약 5.5조 원이 한 달 만에 추가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특이할 만한 사항은 뭐냐 하면은 이 가계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 요인 중에서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과 같은 어떤 정책자금성 대출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그런 부분이 차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가지 항목만 보면은 약 3.6조 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은행만의 어떤 움직임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지탱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주었던 각종 그 대출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8월에도 숫자가 더 커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8월에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은 13일 현재까지 4.4조 원이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 숫자는 뭐 일단 아까 5.5조 원과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큰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당장 그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9월 1일부터 DSR 2차가 시작이 되니까 그 이전에 대출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들의 선수요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빨리 대출 받자 이런 수요. 네네, 그렇습니다. 9월에 지금도 강화되고 9월에 더 강화되고 앞으로 더 강화될 테니까 빌릴 수 있을 때 빨리 빌리자니까 8월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조치가 지금 나옵니다. 종류가 하도 많아서 좀 차근차근 봐야 되겠는데 뭐 대출 만기와 한도를 줄이는 추가 조치에 또 은행들이 내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정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기를 50년짜리로 만기를 한다면 보통 50년, 40년 이런 게 있죠. 매월 군등으로 하면 50년으로 나누는 거하고 이 한도 그 만기를 30년으로 줄였을 때 갚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갚아야 될 금액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월 납입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억제 효과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만기를 줄이는 거 30년. 만기를 줄인다는 거는 월 납입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갚아도 될 걸 150만 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래 뭐 담보 비율이 40%까지 해주던 걸 예를 들어서 30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한도를 줄여 나갔을 때 이게 이제 DSR과 연동이 되어 가지고 그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한 5억은 필요한데 대출이 3억밖에 안 된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 대출 수요가 줄어드니까 억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 거고 이게 5,500만 원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니까요. 대출 일정 금액을 이제 소득별로 이렇게 또 구분을 해보니까 5,500만 원 정도가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을 담보로 주택 사는 경우도 있지만 집을 담보로 뭐 생활 안정장을 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다 줄어드는 거잖아요. 모든 대출의 종류 불문 다 주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가 DSR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생각을 해 본다면 DSR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제가 상환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빌려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거를 부동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생활안정자금도 여기에 포함돼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한정을 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담보대출로 돈을 집을 사는 경우 또는 생활안정자금도 있고 또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계약을 해놓고 언제든지 끌어쓸 수 있는 직장인들은 굉장히 편리한 대출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대출 대폭 줄어든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총량 한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은행들은 예를 들어서 만기가 됐을 때 그냥 연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연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을 갖다가 20% 상환해라. 그러면 1,000만 원 받았던 사람이 20% 상환이면 200만 원은 상환하고 가야 되다 보니까 원금 상환의 목적이 그러니까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니까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줄어드는데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크게 바뀌는 게 이제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면서 확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분들 줄어드니까 대비는 하고 있을 텐데 이 영향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게 그 크리티컬하게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왜 왜요? 지금 2단계 DSR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DSR이 다 그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2단계 DSR을 들어가면서 적용하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스트레스 금리를 이제 몇 프로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제가 상환해야 될 원리금의 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실제로 DSR 100%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제가 그 빌릴 수 있는 그 전체 규모는 줄어들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9월부터 50%를 적용하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80%까지도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전체를 했을 때 1.5% 정도가 됩니다. 1.5% 네, 정도?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스트레스 그 금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금리 인상하는 효과와 이제 그거를 실제적으로 양적으로 제한을 주게 되는 건데 이 정도의 영향을 받는 그런 비중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전체 대출에서요? 네네. 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90% 정도는 실제적으로 대출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들, 네. 너무 뭐 영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부채를 너무 많이 일으켜가지고 집을 무리하게 구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케이스들만 여기에 적용될 개연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효과가 영향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이제 다음 달에 시행이 되면 좀 봐야 될 텐데 이런 각종 대출 규제가 그동안에 대출이 이제 늘어나니까 금융감독원이 이제 은행권이 좀 금리를 올리도록 유도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뭐 한마디 하니까 뭐 금리를 올리는 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대출 금액을 줄인 쪽으로 확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한도 축소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정부가 제가 보기엔 이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니까 대출로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정책은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당국에서 묵인을 해주니까 대출 가상금리를 올려서 대출금리를 올렸어요. 7월에는 그런 식으로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라든가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예대마진 폭리를 구조적으로 보장해 주느냐, 금융당국이 무슨 은행의 산타크로스냐, 이제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발표가 나니까 이자 순이익이 한 30조가 나오니까 통계가 맞아들이기, 그러니까 우리 비판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가 목표했던 것들은 이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이자 장사, 예대마진 폭리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실제 부동산 시장이 꿈틀꿈틀거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겠다라는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때 다 쏟아부었던 정책들이 지금 대출 규제들이 대출 통제가 나오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를 올리는 듯한 해서 은행들은 이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조금 억제해야 되나 보고 좀 올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은행들은 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정책이 또 바뀌어도 되느냐 금융감독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은행의 이 대출 정책을 이렇게 수시로 바꾸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사실 이번에 이제 금융감독원장의 인터뷰에서 이제 그 금리를 올려가지고 너무 쉽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오해의 여지가 많았고 굉장히 좀 그 발언의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금통위가 있고 금리를 동결했는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발언을 했지요. 네, 좀 사실은. 아쉽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아쉽다라는 네.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은 금리를 낮추고 싶었는데 못 낮췄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금감원장이 인터뷰 과정에서 금리를 올리는 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그럼 금리를 낮췄어야 되는데 올린 거냐라는 이런 식의 그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게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금융감독원장의 이야기는 이게 금리를 낮추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출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문제인 거고 지금 현재 은행들이 대처하고 있는 방식 그 가격을 올려가지고 실제적으로 대출의 양을 줄여나가는 이런 방식이 그다지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DSR을 이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양적 규제를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문맥상으로 얽힌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기관 간에 서로 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진 관계로 이제 그 시장에서 혼란이 야기가 된 거죠.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왜 먼저 그러면 대출 금리를 올렸을까? 그 금융감독원이 야, 너네 올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식으로 작용을 했냐 하면은 왜 금리 인상으로 대처를 했을까? 계속해서 그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고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을 올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안 될 때 양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를 할 때 가격이라는 것이 그 나중에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금융시장은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즉 가격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그 자금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그 컨트롤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먼저 올림으로써 이거를 그러면은 이 가격에는 내가 돈을 빌릴 수 없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네, 원래는 이제 금리를 올려서 대출 통제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방법이어서 그렇게 해왔는데. 야, 그 길이 아니야. 이러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니까 지금 갑자기 방향을 바뀌었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출 통제가 나오는 것 중에서 어제도 금융감독원에서 그랬더라고요. 올해 대출 실적을 좀 보고 원래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늘린 은행은 내년 대출에 조금 차등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인 대출 총량이 통제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총량이 통제되는 거고요. 큰 칼을 뽑은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되는 게 이게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복현 원장이 한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다음 날 또 공교롭게 은행들이 납작 발표를 했거든요. 50년짜리를 30년으로 줄이고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까지 연동해서 이제 줄이겠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한마디 한마디에 말이 바뀌어버리고 정책이 바뀌어버리니까 신관치금융 아니냐. 새로운 관치금융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댔는데 더군다나 사실은 금감원장이 해야 될 업무도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총 대출 정책에 관해서는 금융위 업무였는데. 금융위원회. 근데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는데 그 칼을 뽑고 나서 금감원이 뭔가 말을 해야지 이제 사후적으로 다 정책적으로 되니까 그걸 금감원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죠. 사실 내년에 장사하는 데 있어서 영업하는 데 있어서 한도가 줄어든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추어 은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좀 대출을 많이 했던 연초 계획 세운 것보다 많이 했던 은행은 그러지 못한 은행보다 DSR을 줄인다. 이게 은행별 DSR 차등 관리입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있는데 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두 은행이 있는데 한쪽은 DSR을 굉장히 낮춰버리고 한 은행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저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쪽 움직이면 된다. 네,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융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책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양적 규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공급을 그냥 직접적으로 그 컨트롤하는 그런 형태의 규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 이것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반작용도 상당히 그 깊게 고려를 해봐야 될 이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 한쪽보다 차등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덜 규제를 받는 쪽, 그게 이제 많이 몰릴 수도 있고 규제를 많이 받는 쪽의 차입자들은 손해를 좀 많이 보게 되는,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은 그 두 개의 은행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 DSR 쪽에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DSR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그 수요자들만이 이쪽 은행으로 가고 그다음에 DSR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저쪽 은행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은행권 내에서의 디스토션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격이 넘어서면은요, 예.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가버리죠. 제2금융권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받아가지고 내가 해야 될 소유자라든가 실제 자금을 집행해야 될 대출 입장에서는 은행에서는 한도를 줄여가지고 안 해줘 버리는 안 거예요. 해준다. 그러면 이쪽 은행을 갔는데 저쪽에서도 그건 전 지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소진되든가 아니면 이제 저는 오히려 역효과로 더 많이 대출이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더 많이 몰릴 수 있는데 줄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소진되기 전까지 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 돼야 되니까 빨리 받아야 되니까. 빨리 받는데 더 촉매 작용을 할 수 있고 그게 막혀버리면 저축은행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이런 데로 또 넘어갈 수 있죠.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되면 그걸 또 막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가기 전에 벌써 막을 것 같은데요, 미리. 저는 그것까지는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통제를 한다거나 한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실물 경제에 있어서. 왜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는 이유들은 사실은 3년 동안 부동산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주택을 실질적으로 구매하고 하시는 입장에서는 대출금리 인하를 기대를 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를 예. 그러니까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미국 시장이 9월 정도는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예상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럼 우리도 금리 내리겠네라고 하니까 금리가 내린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당연히 대출금리 인하 효과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강남 시장들 부동산 청약 받았을 때 뭐 로또 열풍이라고 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던 것들이 그것이 은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관리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옳다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서없이 한 달 전에는 대출금리 인상을 묵인하는 것처럼 했다가 그다음에 비판이 일어나니까 다시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데 좀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역효과가 나는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서 종합적 대책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자보가 되는 게 한 번씩 찔끔찔끔씩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부동산 가격에서 대책 계속 많이도 했죠. 대출 방식들도 그랬고 그때 형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컨트롤 타워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그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미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이제 낮출 것인가. 뭐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도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를 이어서 낮출 것이고 그러면 지금 대출 통제 이런 효과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 며칠간에 이창용 총재하고 그다음에 신성환 한국은행 금통위원께서 이제 재밌는 언급을 하셨죠. 네.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구조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강남 집값과 그다음에 교육열과 관련된 이제 이런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신성환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는 그냥 코테이션을 그대로 신성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통위원. 네.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잭슨홀 미팅에 가서 말씀을 하세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 네, 원래 이분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향후 3개월 윈도우를 가지고 금리를 낮춰야 될 수도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금리를 낮추면은 대출 통제 효과가 떨어진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 있고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 동결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내릴 거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내리라는 요구가 그렇죠. 있어도. 예, 못 그러면서 낮추는. 신성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택이라는 거는 결국 필수제다. 즉 의식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제가 되고 필수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못 샀을 때 나중에 못 살 가능성이 생기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버블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정말 단어 그대로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금리 인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금통위원들이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금감원 그 이복현 원장이 그 금리를 올린 대출 금리를 올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온선을 여파가 주고 있기 있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출 규제에서 마이너스 통장도 줄인다. 지금 전세 자금도 DSR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 되면 전세 구하는 사람들 집 돈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지금 선의의 피해자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실수요자도 그렇고 특히 이제 2030 세대들이 더 박탈감을 느끼겠죠.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 제가 50대인데 50대였을 저희들이 20대, 20, 30대는 직장을 들어가서 주택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되든가 아니면 주택 시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연봉 1억 받는 사람도 지금 대출을 받아서 1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냐? 못 사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 담보가 대출에 있어 가지고 규제들이 강화되는 이 시기에서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청년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신혼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자금 대출을 내놨던 것 또한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주택가격은 잡으면서도 좀 이중적일까 모르겠지만 실제 2030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은 실수요자들한테는 열어줘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전세자금도 저는 마찬가지거든요. 실제 전세 들어가신 분들을 대출로서 묶어버린다면 이건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로 가는 수밖에. 내몰리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풍선 효과를 만들어서 부정적 효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핀세트처럼 그렇게 문제 있는 그러니까 전세자금 잡던 거는 갭 투자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갭 투자를 잡는 방식으로 가야지 선의의 피해자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분들 또는 대출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더군요. 이 공급 대책 확대로 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을 못한 정부가 실패 책임을 돈 빌려서 좀 집 좀 사겠다는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이니까 그분들의 피해, 실수요자 피해가 적지 않은 거죠. 지금 이제 앞으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왜 DSR에 전세 자금이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왜 넣어야 되느냐? 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저쪽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을 사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전세 자금이 안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DSR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 집을 구입했을 때 대출받은 부분만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가구가 생존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자금도 빌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자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부 내지는 금융기관이 판단하고 있는 것보다 이 가구의 그 상환 능력 내지는 상환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옳은 방향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겁니다.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전세를 이용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장도 굉장히 프릭션이 강하고 그 지난 1, 2년간 그 전세 시장이 어떤 식으로 붕괴될 수 있는지 우리는 봐왔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어떤 다른 방향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데 뭐 월세로 좀 전환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되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장 구조를 변환시켜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DSR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규제대로 인해서 전세도 못 살고 월세로 쫓겨나는 분이 있다는 걱정과 또는 전세 위주의 대출 이 집 구조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이 두 분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집값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대출 통제도 집값이 안 잡히면 금융 당국이 혹시 또 내놓을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요? 더 계속 더 강도를 높이는
그런 대책? 저는 문재인 정부 말할 때 저희들이 예대마진 폭리라고 해가지고 기획 자료를 발표하고 이제 언론 그러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요. 그쪽에서 왜 이제 실질적으로 예대마진을 방치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들었던 의문은 은행에서는 정부에서 터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기준금리는로서는 못하니까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묵인 방조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데 저는 또 그런 식의 개입.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금리와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이거 말고는 구매자의 심리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봉쇄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 같은 입장에서 이게 은행장 한국은행 총재장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한 대는 필요한 거거든요, 집은. 예.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제일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집하고 교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누구들은 기회를 가지고 사다리를 다 타고 올라갔는데 아예 내 집 많은 꿈을 박탈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저는 좀 공식적인 정책으로 가지 비공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대출을 억제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시장을 왜곡한다. 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부가 공급 대책도 늘리고 수요를 통제하는 대출도 동시에 쓰고 있는데 집값을 잡는 게 여러 수단이 있잖아요. 세금을 강화하는 거, 공급을 늘리는 거, 또는 돈줄을 조이는 거. 정권별로 조금씩 달랐을 텐데 어떤 게 좀 효과가 가장 있을까요?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주택 내지는 부동산을 그 투자 좋게 얘기하면 투자, 좀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지금 현재 이런 문화가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젊은 층들 20대, 30대의 그 부동산 마련의 그 자기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고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국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을.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를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고 투자 대상이라고 한다면 결국 나는 이거를 통해서 이익을 낼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필수제가 아닌 투자 내지는 투기의 대상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투자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마이너스 영역으로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방법도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나 투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이런 생각의 대전환이 우선 좀 필요하다는 거. 근데 계속 투자를 본다면 세금. 근데 세금으로 이게 집값을 잡지 못한 과거 전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상당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급 관련으로 나아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되겠죠. 네. 집값 상승과 이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은행의 대출 통제 관련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